1995년 6월 12일 아침, 평화로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연기를 본 경비원이 급히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집 안에서 상상하지도 못한 광경과 마주하게 되죠. 욕실 욕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과 그녀의 어린 딸. 경찰은 처음엔 화재로 인한 사고라고 생각했지만 곧 현장 곳곳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30대 여성 최 씨와 아이의 목에서 발견된 명백한 교살 흔적, 그리고 안방 장롱 안에서 의도적으로 불을 붙인 흔적들까지.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끔찍한 범죄였어요.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때는 1995년 6월 12일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미성아파트 5동 708호. 당시 이 집에는 치과 의사인 30대 여성 최 씨와 이제 막 도를 넘긴 딸, 그리고 남편 이 씨까지 세 사람이 함께 살고 있었죠. 그날 아침 평소처럼 조용했던 아파트 단지에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침 8시 40분쯤 아파트 경비원 조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순찰을 돌고 있었는데요. 어딘가에서 타는 냄새가 코끝을 스쳐갔죠. 냄새의 출처를 찾아 두리번거리던 중 그는 5동 아파트 위쪽에서 희미하게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불이 난 것 같은데? 즉시 708호로 달려갔지만 현관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죠.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봐도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당황한 경비원은 급히 119에 신고했고 소방차와 구조대원들이 곧바로 현장에 도착했어요. 잠긴 문을 어렵게 열고 들어간 집 안은 이미 연기가 짙게 깔려 있었죠. 구조대원들이 신속히 화재 진압 작업을 진행한 후 집안 내부를 확인하는 순간 그들은 한치 앞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장면과 마주합니다. 현장 욕실 안, 따뜻한 온수가 가득 차 있는 욕조 속에서 성인 여성과 어린아이가 나란히 숨진 채 발견된 거예요. 성인 여성, 바로 30살의 최 씨였습니다. 그녀는 입고 있던 티셔츠가 완전히 벗겨진 채 팬티는 무릎 부근에서 걸쳐져 있었고 몸은 엎드린 상태로 욕조 안에 담겨 있었어요. 바로 옆에는 그녀의 딸, 이제 막 도를 넘긴 이양이 등을 아래로 하고 얼굴은 위로 향한 채 숨져 있었죠. 욕조 안 두 사람의 몸에서는 누군가에 의해 목이 졸린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화재가 원인이 아닌 명백한 타살이었죠. 거기에 불이 시작된 장소는 안방의 장롱이었는데요. 옷장 문을 살짝 열어둔 상태로 내부에 옷가지들을 쌓아놓고 불을 붙인 흔적이 명확하게 남아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불이 서서히 번지도록 의도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즉시 사건 현장을 통제하고 현장 보존과 함께 수사에 착수하게 되죠. 이 끔찍한 범행은 왜 벌어진 걸까요? 범인은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이 모녀를 죽이고 집에 불을 지른 걸까요? 이제 경찰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최 씨의 남편, 외과의사 이 씨에게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당시 36살의 외과의사였어요. 연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레지던트 생활을 마친 주변에서는 그를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사건 당일, 그러니까 1995년 6월 12일은 그가 직접 개원한 병원이 처음 문을 여는 아주 특별한 날이었죠. 이 씨에게는 더없이 기쁜 날이었을 텐데요. 그런데 그런 날 아침, 집에서는 그의 아내와 어린 딸이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된 겁니다. 이 씨와 피해자 최 씨는 1989년 11월에 결혼했어요. 당시 남편 이 씨는 외과 레지던트였고 최 씨는 연세대 치과대학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의사 부부로 주변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죠. 그리고 결혼한 지 약 5년 만에 딸 이양이 태어났어요. 남편 이 씨는 결혼 후 군복무를 위해 강릉으로 내려갔고 그 기간 동안 아내 최 씨는 서울 은평구에 자신의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때부터 떨어져 지냈는데요. 군 생활이 끝난 후인 1995년 4월 말부터 다시 서울에서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의사 부부의 평범하고 행복한 이야기 같죠. 하지만 사실 두 사람 사이엔 이미 오래전부터 깊은 골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돈이었어요. 최 씨는 성격이 강하고 주도적인 사람이었는데
결혼 생활에서도 경제권을 철저히 본인이 관리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남편 이 씨가 병원을 개원하는 과정에서도 거의 모든 자금 관리를 아내 최 씨가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죠. 남편 이 씨 입장에서는 이런 아내의 모습이 답답하고 때로는 무시당하는 느낌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가족 문제였습니다. 최 씨와 남편 이 씨 가족들 사이에 불화가 깊었어요. 특히 이 씨의 누나를 새로 개원할 외과병원 직원으로 채용하는 문제로 아내와 크게 갈등했습니다. 최 씨는 시누이와 사이가 안 좋아서인지 이 씨 누나의 채용을 끝까지 반대했고 남편 이 씨는 이를 놓고 최 씨와 심하게 다퉜다고 합니다. 그 다툼은 결국 부부 사이를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가장 민감한 문제였던 세 번째, 바로 불륜 의심이었습니다. 이 씨는 아내가 친하게 지내던 남성 지인과의 관계를 의심했어요. 아내 최 씨가 본인의 친구였던 전 씨와 가까운 관계였는데 최 씨가 이 남성과 자주 만나 외출을 하고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지면서 이 씨의 의심이 점점 깊어진 겁니다. 심지어 딸 이양이 본인의 친자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품게 됐다고 해요. 이 씨는 이 문제로 최 씨와 여러 번 싸우고 갈등을 했지만 그때마다 최 씨는 남편의 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더 무시하는 태도로 맞섰다고 합니다. 이런 갈등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지면서 부부가 곧 이혼할 거라는 소문까지 돌 정도였죠. 두 사람은 겉으로는 평범한 의사부부였지만 그 내부에서는 이토록 복잡하고 어두운 갈등이 쌓여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불화의 갈등의 정점에서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날인 6월 11일 저녁, 두 사람 사이에 다시 한번 큰 다툼이 벌어집니다. 이 씨 누나의 직원 채용 문제 때문이었죠. 다툼은 격렬했고 목격자는 없었지만 당시 집안에서 부부가 크게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도 있었어요. 과연 사건 당일 아침 집을 나선 남편 이 씨는 이 비극적인 살인사건과 무관했던 걸까요? 아니면 부부 사이의 갈등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폭발했던 걸까요? 먼저 사건 전날인 1995년 6월 11일 밤 10시 반쯤 최 씨는 자신의 언니와 마지막 전화통화를 했어요.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최 씨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었다고 해요. 두 사람은 다음 날의 일상적인 이야기만 짧게 나누고 통화를 마쳤는데 그 짧은 통화가 자매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부부는 심각한 말다툼을 벌입니다. 쟁점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남편 이 씨 누나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문제였어요. 특히 이 문제로 최 씨가 매우 격분했다는 주변의 증언도 있었죠. 이 싸움은 자정 무렵까지도 계속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부부의 행적은 확실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사건 당일인 6월 12일 아침 7시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얘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날은 남편 이 씨가 새로 개원한 병원의 첫 출근 날이었어요. 이 씨는 아침 6시 55분에서 7시 사이에 아파트를 나섰고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본인의 병원으로 향합니다. 남편의 주장에 따르면 집을 나설 당시 아내와 딸은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집을 나선 후 약 1시간 40분쯤 지난 오전 8시 40분에서 50분 사이 아파트 경비원은 7층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침 시간에 발생한 이 의문의 화재는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빠르게 소란을 일으켰죠. 경비원은 즉시 119에 신고했고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9시 33분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이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한 후 연기의 진원지인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실 옷장 안에서 시작된 불길은 이미 주변을 태운 상태였고 현장은 온통 매캐한 냄새와 연기로 가득했죠. 그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집안을 수색하던 그때 욕실 문을 열고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장면을 본 겁니다. 경찰과 감식반이 현장에 도착한 건 오전 11시 30분이었고 이들은 곧바로 현장 감식을 진행합니다. 피해자 2명 모두 목 주변에 무언가로 졸린 흔적, 즉 명확한 교살 흔적이 발견됐어요. 경찰은 이 사건이 방화를 가장한 살인사건이라는 것을 빠르게 파악하게 됩니다. 아파트 내에는 특별히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의심되는 사람은 남편 이 씨였어요.
그가 집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어진 사건이었고 무엇보다 현장 상황이 너무나 이상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남편 이 씨가 출근한 후부터 화재가 발견되기까지의 짧은 시간 동안 도대체 이 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해자들의 정확한 사망 시각이었어요.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사망한 시간이 남편 이 씨가 집을 나선 오전 7시 이전인지 아니면 이후인지에 따라 사건의 범인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만약 피해자들이 7시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것이라면 집안에는 남편 이 씨만 있었으니 당연히 그가 유력한 용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7시 이후라면 이 씨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 입장에서는 피해자들이 언제 숨졌는지 정확하게 밝히는 게 이 사건 해결의 가장 중요한 키였어요. 그래서 국과수와 대학병원 교수들까지 합세해서 법의학적 감정에 들어갑니다. 전문가들이 주목한 건 크게 3가지였어요. 피해자의 몸에 나타난 시반, 시강, 그리고 위장에 남아있는 음식물 상태였습니다. 먼저 시반은 시체가 움직이지 않은 채 몇 시간 동안 방치됐을 때 혈액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피부에 생기는 자국인데요. 최 씨의 시신을 처음 발견했을 때 그녀의 몸 한쪽에 생긴 시반은 욕조에 엎드려 있던 자세 그대로 고정되어 있었어요. 국과수 의견에 따르면 이런 형태의 시반은 사망 후 최소 6시간에서 8시간이 지났다는 걸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시간으로 역산하면 새벽 3시에서 늦어도 아침 5시 사이에는 이미 사망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시강, 즉 사후 경직도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최 씨와 딸 이양은 발견 당시 이미 온몸에 경직이 온 상태였어요. 전문가는 이런 완전한 경직은 보통 사망 후 최소 4시간 이상, 평균적으로 6시간이 지났다는 걸 뜻한다고 했어요. 경찰은 이 의견을 받아들였고 이렇게 되면 역시 사망 시각은 새벽 3시에서 늦어도 5시 반 전후로 맞춰지죠. 세 번째로 피해자의 위장에서 나온 음식물의 상태였어요. 최 씨의 위장에서는 죽 상태로 변한 밥과 미역, 김치, 오징어 등 여러 음식물이 검출됐는데요. 이 음식은 사건 전날 저녁에 부부가 함께 먹었던 저녁 식사 메뉴와 완벽하게 일치했죠.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 새롭게 음식을 섭취한 흔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 위장 내용물은 전날 저녁 식사가 소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던 거라고 판단했어요. 위장이 이 정도로 소화되지 않은 상태라면 사망 시각은 역시 전날 저녁에서 이른 새벽 사이가 되는 거죠. 이 3가지 증거를 종합한 국과수와 법의학 전문가들의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사망 시각은 남편 이 씨가 출근한 오전 7시 이전, 정확히 말하면 새벽 3시에서 늦어도 5시 사이였다는 거예요. 즉, 이 씨가 집에 있던 시각에 이미 살인이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현관문도 잠겨 있었고 아파트 외부에 침입한 적이 없던 상황에서 이 씨 외에는 다른 범인을 찾기 힘든 상황이 된 거죠. 경찰과 검찰은 이런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남편 이 씨를 강력한 살인 용의자로 지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결론이 쉽게 난 건 아니었습니다. 변호인 측이 이런 감정 결과를 강하게 반박했기 때문인데요. 사건 현장에 있던 몇 가지 의문점들이 바로 그 근거가 됐죠. 그런데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사망 시간이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분명히 확정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수사는 다시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장 뜨거웠던 논쟁 중 하나가 바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였어요. 남편 이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겠다고 동의했죠. 이때 사용된 방법이 긴장 정점 검사법인데요. 이건 일반적인 질문 대신 세부적인 범행 내용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질문해서 심리적인 반응을 체크하는 방식입니다. 검사 결과 이 씨는 살해 장소, 살해 위치, 그리고 정확한 살해 시각에 대해서 강한 반응을 보였어요. 쉽게 말하면 이 질문들에 대해 굉장히 긴장하고 동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검사를 할 때 이 씨의 누나가 검사실에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검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거예요. 결국 이 검사는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고 참고 자료 정도로만 남았습니다.
검찰은 이 씨의 강한 반응 자체가 범죄와 연결되는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변호인은 검사가 완벽히 끝나지 않았으니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죠. 다음 쟁점은 이 씨의 팔에서 발견된 손톱 자국이었어요. 경찰은 사건 직후 이 씨의 오른쪽 팔에 손톱 자국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피해자인 최 씨가 범인에게 저항하면서 생긴 상처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이 씨는 아파트 밖에서 쪼그려 앉아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긴장된 상태로 왼손으로 오른팔을 세게 잡아서 생긴 자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손톱 자국이 생긴 각도를 봤을 때 이 씨 혼자 상처를 낸 것이라고 단정짓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결국 이 자국은 명확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논쟁은 범행 도구로 지목된 커튼줄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거실 베란다에 설치된 커튼줄 일부가 칼로 잘려져 나가는 적이 있었고 경찰은 이것이 최 씨를 목졸라 살해한 도구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실제로 법의학자들도 피해자의 목에서 발견된 흔적과 이 커튼줄이 유사하다고 의견을 냈죠.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현장에서 이 잘려진 커튼줄의 나머지 부분이나 범행에 실제로 쓰였던 부분이 발견되지 않은 겁니다. 즉, 추정은 가능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로 삼기엔 부족했어요. 네 번째로 논란이 된 건 이 씨의 진술입니다. 이 씨는 사건 당일 아침 자신이 콩나물국으로 아침 식사를 했고 샤워까지 했다고 주장했지요. 그런데 경찰이 현장을 조사해보니 샤워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콩나물국 역시 냉장고에 그대로 보관돼 있었어요. 변호인은 이것이 이 씨가 단순히 기억을 잘못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 씨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강하게 몰아붙였죠. 또 하나, 최 씨가 컨택트 렌즈를 착용한 채 발견된 것과 한약 봉지가 전자레인지 안에서 발견된 것도 중요 논쟁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친정 가족들은 최 씨가 자기 전에 반드시 렌즈를 빼고 세수를 한 후 잠자리에 든다고 진술했어요. 그래서 변호인은 최 씨가 렌즈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건 그녀가 아침에 일어난 후 사망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죠. 또 아침에 데워 먹으려던 한약 봉지가 발견된 것도 최 씨가 살아있었다는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반면 검찰은 최 씨가 렌즈를 끼고 있다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살해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맞섰죠. 마지막으로 검찰이 주목한 건 사건 직후 이 씨의 이상한 행동들이었어요. 이 씨는 화재가 나고 가족들이 숨졌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에 왔을 때 놀라거나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장례식장에서 울거나 슬퍼하지도 않았고 친정 가족들에게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말부터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런 행동이 가족을 잃은 사람의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라며 이 씨의 범죄 가능성을 더욱 강조했어요. 하지만 변호인은 사람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 너무 놀란 나머지 아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 씨가 범인이라면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행동했을 거라며 검찰 주장이 단순히 감정적인 공격에 불과하다고 맞섰죠.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주장은 팽팽하게 맞섰고 증거 하나하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재판부가 이 모든 논쟁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였죠. 재판이 시작되자 이 사건은 길고 긴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먼저 1심 재판부는 증거와 정황들을 종합한 끝에 이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 시각을 비롯한 여러 간접 증거들이 이 씨의 출근 이전의 범행을 지목하고 있으며 이 씨가 수사 과정에서 보인 불명확한 진술과 이상한 행동들을 그 근거로 들었죠. 하지만 이 씨는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정적인 직접 증거가 없고 간접 증거로만 유죄를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이 씨의 출근 이후인 아침 7시 이후에 제3자가 침입해 범행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결국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 무죄 선고가 나오자마자 법정은 술렁였고 검찰은 즉시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으로 사건을 가져가게 됩니다. 대법원에선 이 사건을 아주 면밀히 살펴봤어요.
특히 중요한 논점이었던 건 바로 합리적 의심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법원은 범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직접 목격한 증거가 없을 때는 여러 간접 증거를 꼼꼼하게 따져야만 합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를 내릴 때 증거평가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무죄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했어야 할 심리, 그러니까 충분히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을 놓친 채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한 거죠. 결국 대법원은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항소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여기까지가 처음 1심 유죄, 2심 무죄, 그리고 대법원 파기환송에 이르는 과정이죠. 법정에선 유죄냐 무죄냐를 놓고 끊임없이 긴장감이 흘렀고 결국 오랜 법정 다툼 끝에 내려진 재판부의 최종 결론은 이 씨에 대한 무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씨는 8년이라는 긴 싸움 끝에 결국 무죄 판결을 확정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 이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고 검찰은 끝내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어요. 간접 증거는 많았지만 그것들로는 사건을 설명하는데 여전히 불완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결국 무죄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까지 치과의사 모녀 살인 사건에 대해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사건과 자주 비교되는 또 하나의 유명한 사건이 있죠. 바로 만삭 의사 부인 살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 역시 아파트 욕조에서 발견된 피해자, 명백한 교살흔적, 그리고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피해자의 남편까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구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법원의 최종 결론은 정반대로 갈렸습니다. 만삭 의사 부인 살인 사건은 최종적으로 그 남편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반면 오늘 얘기했던 사건은 마찬가지로 법의학적 증거와 간접 정황으로 남편이 용의자로 지목이 됐지만 결국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졌죠.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증거였습니다. 만삭 의사 부인 살인 사건에선 피해자의 손톱에 남은 명확한 DNA 증거가 있었지만 이번 사건에선 결국 모든 증거들이 정황만 제시했을 뿐, 그래서 남편을 범인으로 확실히 단정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증거가 얼마나 강력하고 분명하냐에 따라 운명이 갈린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범인이 밝혀지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경찰이 사건 초기 정보 수집 과정에서 많은 허점을 보였던 겁니다. 발견 당시 사체의 직장과 욕조물의 온도를 재는 것조차 하지 않아서 사망 시점을 추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놓친 거죠. 그리고 피해자의 왼쪽 검지 손톱에 있는 혈흔을 활용하지 못했다거나 이 씨의 팔에 손톱 자국이 있었는데 의사의 소견을 구하지 않았다거나 또 다른 용의자인 내연남 전 씨에 대해 수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고 사건 초기에 가까운 사람이 살해했다고 단정해서 수사 범위를 가까운 인물들로만 한정해서 수사한 점 등 온갖 곳에서 허점을 보였어요. 게다가 검찰은 2살 난 딸을 살해한 도구는 어떤 줄 또는 종류 미상이 가는 줄이라고만 설명할 정도로 소홀히 했습니다. 증거가 없는 이 주장은 재판 과정에서 모두 인정되지 않았고 딸을 살해한 도구는 나중에 외과용 실이라고 주장했다가 이후에는 치실이라고 주장했죠. 검찰은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이 사건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논리는 보기보다 허술한 부분이 많았어요. 변호인단의 반박에 쉽게 무너질 정도였죠. 그렇게 결국 남편 이 씨는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남편 이 씨가 진범일 가능성 물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정말 억울하게 살인범으로 몰렸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죠. 이 사건은 안타깝게도 2010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현재는 범인을 밝혀내더라도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여전히 사건의 진실은 안개 속에 있고 실제 범인은 밝혀지지 않은 채 영구미제로 남게 된 거죠. 만약 이 사건의 진범이 아직 어딘가에 살아있다면 그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최 씨와 이 양은 누군가에 의해 정말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